북한의 DMZ 목함질의 도발 사건 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타개하기 위해 남과 북이 극적으로 판문점 회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한 10시간 정도 회담이 있었고 지금도 3시 반부터 했으니까 거의 5시간 정도 회담을 하는데 회담이 끝났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회담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회담 시간과 이 회담의 성공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회담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더군다나 이번 회담이 저렇게 이제 장시간 걸리는 것은 저는 이 긍정과 부정을 비교해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무력 도발, 군사적인 위기가 이 북한 당국에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북한 간의 어떤 특정 이슈를 다루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이슈다. 네. 그래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렇게 어제는 10시간, 오늘은 벌써 5시간 걸리도록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려운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의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결자 해지라고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하고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위해 가지고 계속 놓고 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 쏙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상당히 많은 산적한 문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전시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우리나라의 입장과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먼저 북한에서 제의를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받아준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해석을 뭐 굳이 못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런 해석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협상을 할 수가 있고 또 핫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디까지나 대화는 항상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회담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환경이 왜 북한의 2번의 연이은 대화 제의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느냐. 최후 통첩 시간 1시간을 남겨두고 김양만이가 다시 그게 22일 날 오후 4시에 하자고 제안을 해왔거든요. 네. 그럼 최후 전쟁 개시를 하겠다. 김정은이가 공갈진 시간이 토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근데 1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의 제1번은 뭐냐? 전쟁을 예방하는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다 안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받은 것은 막바지 임박해 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협상의 틀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너무 빨리 받았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사리 우리가 받은 이런 그 회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철시키자 하는 이슈에 대해서 북한 측을 설득하고 압박해내느냐 이런 추가적인 회담 전략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이지 네. 이걸 너무 빨리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 단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 시기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창구는 열려 있어야 되고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계속해왔던 전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위협에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다. 네, 일단 대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지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뭐 상식적으로 대화를 잘 풀어가려면 그에 맞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바로 이제 그런 예. 이 대화를 하자고는 북한의 입장과 달리
북한이 이제 군사적 위기 수준을 계속 유지 또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야 이거 말이야 우리가 너무 협상을 빨리 받으니까 이거 북한이 우리를 또 우습게 본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앞에서 질문하신 그런 그 의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투적인 속성 중에 하나다. 흔히 얘기는 화전 양면 전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협상의 주체 상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우리 측 입장을 봐가면서 그렇게 나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북한이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그 비대칭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김정은이가 선포한 예. 전쟁 개시 상태의 즉각적인 돌입 이런 거에 대비를 함으로써 우리를 심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지고 우리 측으로부터 극적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흔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는 선수들이라고 이런 것도 바로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우리가 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위협 심리를 느껴가지고 네. 협상을 서둘러서 타결한다거나 우리 국민들이 혹여나 좀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네. 추호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응징 결의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미 공군이 바로 엊그제 그 DMZ 일대에서 한 2시간 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4시에 협상하러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제압수단도 북한의 어설픈 군사적인 이런 보복, 도발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하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께서도 믿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을 때 로켓 발사나 포격 활동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잠수함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가 봄에 하는 우리 키 리저브 연합 연습하고 여름에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시기입니다. 사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바깥 활동을 안 할 정도로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김정은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우리가 가장 전투력이 높아져 있는 상향돼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허튼 수를 두는 바람에 자기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잠수함을 북한이 한 70여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수함이 주로 작은 잠수함, 잠수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은 서해 쪽에 비교적 수심이 낮은 서해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비교적 깊은 수심에서 활동하는 큰 잠수함은 동해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여러 차례 그 동해 쪽에서 잠수함이 출현했다가 우리한테 납포되고 또 대침투 작전이 벌어져 가지고 침투했던 특수작전 요원들을 전부 다 사살하는 그런 성과도 있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소형 잠수정은 조그마한 그 어선을 가장한 모함에 싣고 남해 쪽으로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침투시키고자 하는 해안 인근에서 반 잠수정을 릴리스 시켜가지고 거기에 특수작전 요원을 태우고선 들어오다가 또 여수 앞바다에서 격침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준전시 상태 또 전시 직전의 상황으로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잠수함들이 공격 대기 지점이나 또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발진할 수 있는 기지 쪽으로 이동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한 70여 척 중에 상당수가 공격 대기 지점으로 이동했을 수가 있고 또 지하화되어 있는 대피 시설로 이동을 했고 특수작전 부대를 바로 태우고 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지금 활동이 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연합 정보 감시 태세 워치콘을 3에서 2로 격상을 시켰기 때문에 네. 격상을 시켰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감시 자산이 북한 전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많은 위성을 포함한 정보 감시 자산이 북한 지역을 보고 있는데 그대로 잠수함을 노출시켜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얘들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잠수함들이 상당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전부 다 전투에 투입됐다면은
그것은 전술적으로는 잠수함 운영을 잘못하는 그런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장기간 작전을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재보급을 하거나 통신을 위해 가지고 노출돼야 되는데 상당히 취약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동시에 많은 잠수함이 노출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의 운영을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잠수함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점입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위험한 부분들을 이렇게 싣고 거기 놓고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할 그런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잠수함은 예. 통상 전략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용을 예.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후방 지역의 특수작전 요원을 침투시키거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항구, 항만 지역의 기뢰를 부설하거나 수상에 떠 있는 우리 구축함이나 해상 세력에 대해서 어뢰 공격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가지고 잠수함을 운용을 하는데 북한의 잠수함 제조 능력은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 일부 소형 잠수정은 이란으로 수출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 잠수함 건조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한미연합전력이 취하고 있는 대잠 감시 태세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시기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적 잠수함을 일일이 추적하는 네. 그런 태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긴장과는 별개로 또 북한에서 우리와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고 비행기 값이 10배 이상 막 뛰었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문들이 나는 이유가 궁금하고 이건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퍼뜨려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예. 그런 이제 우선 지시권자는 김영철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남 이런 공작의 지금 총책은 정찰 총국장인 김영철이가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목함 지뢰, 그다음에 우리 저 확성기 타격, 지금 말씀하신 저는 민심 교란 작전 예. 이런 거는 종합적인 대남 전투 이 무장 공격 플러스 심리전 이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각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특히 김영철이가 결재를 했고 네. 당연히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돼서 김정은이의 승인까지 받은 아주 교묘한 심리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럼 저러느냐? 일단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잠수정이 됐든 포병이 됐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대남 공격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이 볼 때 이런 북한의 군사력을 이용한 이런 공격이 또 이런 군사 위기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 국내 민심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내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전략과 이런 심리전 전략에 흔들려 가지고 정말 불안에 떨고 옛날 수십 년 전에 했던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연하고 이럴 때는 이제 과거와 같이 우리가 물렁하게 북한을 대워서는 안 되고 엄하게 북한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그런 그 기대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강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민심 교란 작전을 써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 남한이 그들의 그 통전 전략에 의하면 혁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혹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모든 남북 대결에서 일체 단결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여야 된다. 군인은 군사작전으로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우리 국내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이런 혼란에 다 빠져 있으니 이때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을 대합할 수 있는 이런 단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 중심의 체제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민심 이런 그 날조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남북 대화 이 국면에서 계속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한때 그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 일부가 야, 그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북한이 과거에 남북 군사회담을 할 때마다
연합훈련을 갖다가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거 못지않게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중지해달라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그것을 중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전 방송은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은 도저히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북한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실정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방송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고요. 지금 목함 지뢰로 인해 가지고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택한 이 그 방책은 그 목함 지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되고 있는 것도 발단이 그걸로 된 것이고 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북의 사과 내지는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 또 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도발을 했던 포격 도발에 대한 정확한 해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지껏 보면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사과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얘기가 끝날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이제 회담에 대비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 이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철저히 남한 당국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북한 대내 주민들한테만 선전한 게 아니라 네. 세계 각지에 있는 북한 공관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국제 여론에 그렇게 깔아놨어요. 이 얘기는 바로 철저하게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원천 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과거에 여러 도발 중에서도 저런 그 사과나 유감평을 받은 사례가 대여섯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과를 받았느냐? 첫째,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북에 대한 응징 자세를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는 강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설득한다. 이럴 때 북한이 처음에는 이번처럼 철저하게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다가 네. 각종 물적 증거와 이런 강한 압박 속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지못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례들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처음에는 다 이거 시나리오예요. 네. 아니 내가 안 했다는데 왜 너희들 그 엉뚱한 소리 하냐. 끝까지 몰고 갑니다. 아마 어떤 한순간에는 만약 이번 회담이 생각보다 길어져 갖고 여러 차례 반복되면 느닷없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서 절대 회담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 전략도 또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야만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성기 방송 계속 강화하고 현재 같은 군사적인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런 그 무력 시위를 해야만이 이런 어려운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 네. 반드시 이번 사과를 받아내야만이 요 다음에 이런 유사한 오히려 이보다 더 작은 이런 도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와 같은 도발하고는 이번 도발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과거는 북한이 핵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수준이 아주 낮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핵 무기 실전 배치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협상 능력과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북한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제어할 수 없다. 이거에 이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절대 서둘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도 의연하게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사과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유감 표명 정도에서 합의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거를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 강한 원칙 속에 확실하게 사과합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우리가 속간해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데 협상력을 총동원하고 국민들도 그런데 힘을 모아줘야만이 북한이 무서워합니다. 네. 아이 대충 얼버무기고 넘어가서 이제 자꾸 전쟁 위기였는데 나도 불안한데 그냥 회담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강하게 정부를 좀 밀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담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권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 사과 받아내는 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회담이 얼마나 오래 돼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과를 받아야 이것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최초에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부터 아주 전략적으로 계산된 그런 도발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분명하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이 계속해가지고 수시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이 북한의 도발을 이 시점에서 완전히 단절시켜야지만 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첫 삿바싸움에서 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3시에 만나겠다 했는데 우린 3시에 가면 30분 뒤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평양시라고 해서 시간을 바꾼 거에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바꾸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부터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북한 협상 행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항상 늦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 대통령 정상 초청해놓고서도 내일까지 답 준다고 그러고 내일 오라고 하는데 답을 안 줘갖고 하루씩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인권특사가 내일 들어가는데 오늘 오지 말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내일 들어가겠는데 오늘 저녁 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우리 측을 자극하고 흔히 얘기하는 초조하게 만들고 좀 뭔가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협상력의 집중을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거에 북한의 이런 돌발적인 협상 그런 사례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30분 안 나오면 이 친구들 이거 혹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불안 심리를 최대한도 자극해 보겠다. 아주 그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말 덜 성숙한 협상 행태를 못 벌이고 있는 버릇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가운데 그래도 대화가 어렵사리 재개가 됐는데 그런 만큼 이런 대화 채널을 비정기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물론인데 이제 우리 정부는요 역대 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어떤 형태의 대화든 하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틀 속에서 보면 정상적인 협의 채널이 아니에요. 이번 같은 아주 엄중한 군사 안보 위기를 다루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이런 협의체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기를 빨리 종식시키고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풀 협상의 틀이 문제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에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분께서도 의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의제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의제가 없어요.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거 보면 이번 군사 위기 플러스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의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자 2번 의제, 3번 의제 넘어가자 이런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위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남북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담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담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남북 간의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고위 실무회담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접촉이 5시간 하고 10분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접촉은 어떤 식의 결말을 낼까요? 네, 지금 뭐 여기서 예단하기는 참 그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네.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새벽까지 토의를 했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이번 회담에서 전체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지금 당장 문제가 되었던 목함질의 도발과 포격 도발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고위선에서 시각을 맞추는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는 그러한 것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시간이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어제도 새벽 3시, 4시까지 협상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과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오늘 또 계속 집중적인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보면 남북 쌍방이 두세 번의 이런 회담을 통해서 합의의 큰 틀은 빨리 만들어내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이 회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남북 쌍방이 합의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집중 토론을 통해서 일단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고 보자. 여기에 의견 일치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번 회담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끝으로 지금 갑자기 들어온 소식에서 잠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TV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오늘은 남조선 괴뢰들이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조선반도 전체가 전쟁 접경에 들어섰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괴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네. 혹시 이번 회담을 놓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북한이 우리를 호칭하는 것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어떨 때는 뭐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하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자기들이 최초에 의도했던 기도했던 그런 식의 대화로 술술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변화된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어를 써가지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자. 이건 북한의 기만 전략이고 환심 유도 전략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회담에서 자기 뜻대로 우리가 쉽게 지금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 본 거예요. 일종의 실망감의 표현이죠. 대한민국 국어가 써지는데 우리말 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잘 안 따라오니까 다시 결의하고 개인간하고 똑같아요. 말 안 들으면 욕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한국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이 본색을 드러나가지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이런 이 포장 용어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원칙을 갖고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긴장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